옛날 옛적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며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익히고 이름을 아는 작은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동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모든 결정은 마을 사람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내려졌고 그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강한 유대감을 느끼며 서로를 신뢰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변에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마을의 경제를 부흥시킬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마을의 평화로운 환경을 해칠 우려도 있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변호사 에밀리는 이 상황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주의 교육을 받았지만 마이클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욕구를 어느 정도 희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민 끝에 에밀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샌델의 공동체주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를 전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오래된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이 마을에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었어요. 그 나무는 우리의 조상들이 심은 것으로 마을의 모든 생명이 그 나무에 의지했어요. 나무는 크고 넓게 자라서 햇볕이 가장 뜨거운 날에도 모두 가그늘에서 쉴 수 있었죠. 그리고 나무가 주는 과일은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외딴 지역에서 온 나그네가 그 나무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 나무의 일부를 잘라내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큰 고민에 빠졌어요. 나그네에게 이득을 준다면 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거든요. 반대로 나무가 상처를 입는다면 마을 전체에 큰 손해가 올 수도 있었죠. 결국 마을 사람들은 나그네에게 그럴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 나무는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이었고 모두의 삶이 그 나무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나무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계속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랍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전설의 나무는 바로 그들이며 그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순간이었죠. 개인의 행복과 자유만을 쫓기보다 그들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미칠 영향을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합의하여 고속도로 대신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에밀리의 이야기는 샌델의 철학이 마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전설과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선택이 서로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그날의 이야기를 통해 마이클 샌델의 이론이 단순한 철학적 논의가 아니고 실질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제레미 벤담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론을 바탕으로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철학을 삶에 접목하면서 벌어지는 한 기이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한 마을에 철학을 사랑하는 젊은 청년 엘버트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공리주의를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큰 행사인 연례 축제준비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예년과는 다르게 특별한 주제를 설정하기로 했고 엘버트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통해 벤담의 원칙을 실현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버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어떻게 구현할지를 고민했습니다. 축제에서 무엇이 가장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깊은 사색 끝에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바로 행복의 피라미드라는 거대한 놀이기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마을 사람 모두가 함께 올라가 최고의 정점에 도달해야만 하늘에서 행복의 폭죽이 터지면서 다채로운 세기배가 내리는 컨셉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피라미드를 짓기 위한 비용이었습니다. 축제 예산은 한정적이었고 대부분의 위원은 이 아이디어가 너무 비싸고 위험할 수 있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엘버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재료를 기부하고 모두가 자원봉사로 참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고 또한 모두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 진정한 마을 단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엘버트의 열정에 감명을 받은 몇몇 위원들은 그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신의 나무 조각, 용접 도구, 페인트를 가져왔고 심지어 먼 친척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데려와 함께 피라미드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흘리며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갔습니다. 드디어 축제 날이 밝았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 끝에 완성된 행복의 피라미드는 하늘을 향해 높이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나씩 피라미드를 올라갔고 정상에 도달하자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준비된 폭죽이 터졌고 하늘에서는 알록달록한 색의 비가 내려 완벽한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고 서로의 기쁨을 느끼며 온전한 행복을 맛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그날 마을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했습니다. 엘버트는 옆에 있던 위원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벤담의 이론이 이뤄졌어. 이게 진정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엘버트의 아이디어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마을 사람들에게 협력과 공감의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고, 그들은 이후에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복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이렇게도 활기 넘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잊을 수 없는 한 여름의 추억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작은 마을의 오래된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카페는 마을 사람들의 온갖 소문과 이야기가 오가는 장소였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을 최고의 이야기꾼인 할아버지 존슨이 카운터에 앉아 자신의 차를 홀짝이며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늘 그렇듯 흥미로웠지만 이날의 이야기는 특별했습니다. 바로 데이비드 흉리 인과관계에 대한 회의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존슨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무겁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곳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닭이 울면 해가 뜬다고 모두들 생각하죠. 그렇지만 정말 그 울음소리가 해를 불러오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처럼 닭의 울음과의 도리는 단지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사건일 뿐이죠. 이걸 놓고 데이비드 휴먼 한마디 했습니다. 인과관계라는 것은 우리의 관찰에서 온 기대일 뿐이다. 하고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제가 직접 경험했던 기이한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차서 존슨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나무 밑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 갑자기 머리 위로 뿡 하고 작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군. 놀라서 위를 바라보니 다람쥐 한 마리가 나를 보고 있었어. 그 다람쥐는 다람쥐가 아니었어. 의심에 차 나를 쳐다보는 작은 철학자 같았지. 마치 내게 말하는 듯 했어. 존슨, 너는 내가 이 도토리를 떨어뜨린 것이 너의 책상에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건 그냥 우연일 뿐이야. 그 말을 듣고 나는 멍해졌다네. 다람쥐는 도토리를 떨어뜨린 뒤 도망가 버렸어.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나무 위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더군. 다람쥐는 사라졌고 도토리도 떨어지지 않았어. 바로 그때 깨달았지. 흉의 말처럼 정말로 사건들 사이에 필연적인 연결성은 없었구나 하고 말이야. 사람들은 할아버지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잠시 동안 조용한 침묵이 흐르다 이내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람쥐의 철학 강의라는 설정에 다들 웃음을 참지 못했지만 그 의미는 깊게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카페에 모인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에서 무심코 넘겼던 인과관계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존슨 할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매일 느끼지만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철학적 개념들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흉의 이론처럼 단순한 사건이나 일화로 끝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로 듣는 사람들의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서는 사람들마다 다람쥐를 다시 볼 때마다 한 번쯤 웃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인과관계는 우리의 착각일까요?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의 조지. 많은 사려 깊고 정의로운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지는 그의 기술로 유명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수수께끼의 여행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여행자는 사람들에게 이 마을에는 큰 위험이 닥칠 것이다 라는 불안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거대한 산적무리가 마을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들고 마을을 위협하며 모든 재산을 약탈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조지는 산적들을 막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조지는 고민 끝에 자신이 대장간에서 무기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방어할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휘두르는 것을 가르치고 방어선을 만드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산적을 막으려는 주된 목적 이외에 불가피하게 산적들이 부상을 입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조지는 이 상황에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더블 이펙트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산적들을 막고 마을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선한 의도가 주된 목적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인 결과로서 산적이 다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그날 밤 산적들이 마을로 침입해왔고 조지와 마을 사람들은 방어선을 굳게 지켰습니다. 조지의 지도 아래 그들은 산적들을 효과적으로 몰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몇몇 산적이 부상을 당했지만 마을은 무사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마을 사람들은 조지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조지는 자신의 결정이 도덕적으로 정당했음을 확신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통해 더블 이펙트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며 가끔은 불가피한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로 남게 되었고 조지의 이름은 두고두고 정의로운 대장장이로 기억되었습니다. 이처럼 더블 이펙트 원리는 윤리적인 딜레마 상황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이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